자, 지금 보고 계시는 한 사진은 밤에 어떤 도시에서 관찰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회에서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사람은 저 광경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왜 저렇게 도시에 무덤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서울의 지도에서 교회를 검색하면 저렇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뭘 그렇게 나오고 막 굉장히 많거든요. 저 현상을 우리가 과연 그냥 신앙심에 투철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야, 너 왜 이렇게 신앙심에 투철해? 야, 이거 기도할 게 많잖아. 이걸 우리 가족의 건강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 아이 시험부터 해서 기도할 게 많으면 어떤 사람은 근데 그걸 왜 기도를 해? 그걸 왜 기도로 해결을 하려고 해? 그거는 사회 시스템이 상식적으로 갖춰지면 그 사람들의 고통, 불안이 사라지는 건데, 내가 아파도 큰 돈 안 들 수 있는 의료의 공공성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다시 사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러한가? 의료의 공공성이 없죠. 주거의 공공성이 없죠. 교육의 공공성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절박한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찬밥 대우를 받는 이 사회적 현실에서 출발하는 거죠. 항상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사람들의 어떤 열정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불안정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 차별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화, 뭐 소득, 성별, 뭐 지역 등 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별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어떤 경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겠죠. 우리 사회가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로서 살아간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비정규직이 많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이상한 이미지로 바라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이미지로 바라보면서 이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왜 힘드냐? 뭐 저 문장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워킹을 하는데 푸어 하는데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래요. 내가 일을 하면 리치 부자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가난을 모면하려고 주 40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내가 만약에 비정규직이다, 파견직이다, 뭐 용역직이다, 그런 어떤 타이틀이 바뀌어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계속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먼저 급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나름의 요즘 이제 정부가 많은 힘을 써서 간격이 좁혀지고는 있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급여의 70% 이하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게 해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 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3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조를 많이 가입을 해야지만 부당한 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한 12.8% 정도 노조를 가입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1.9% 정도의 노조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고 계시는 화장실 안에 무슨 잡다한 생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강남의 굉장히 비싼 아파트의 경비원 생활 공간이라고, 그다음에 병원에 청소 노동자들이 휴식 공간을 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헌법 제11조에 보면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과연 21세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죠. 워킹에도 푸어합니다. 어떤 일을 택하면 가난해요. 우리 가난하려고 일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가난하지 않을 몇 가지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학점 갖고 와 이게 아니라 만능인이 돼야 됩니다. 만능인. 성격도 좋아야 되고 뭐 국토 대장정 몇 번 갔다 와야 되고 막 우리가 취업의 어떤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교 가서 그것만 준비해서 늦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경쟁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A가 4학년인데 몇 년 전에 1학년 입학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랬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를 데리러 주는데 그 동네에 모든 학원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전단지를 들고 태권도복 입은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어쨌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전단지를 돌리는데 나를 딱 붙잡더니 아버님 영어는 뭐 시키세요? 최 선생이 좋아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7살, 8살 때 한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영어요? 영어 안 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어쩌다가요?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야 너 그 일 하다 큰일 난다. 또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풍토를 사회학에서는 자기계발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계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여기 약간 좀 모순이 조금 존재를 하는 거죠. 그 풍토를 사회학에서는 자기계발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계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여기 약간 좀 모순이 조금 존재를 하는 거죠. 봐요. 어떤 자기계발서는 밤을 새우면서 공모전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커피만 마시면 화장실 자꾸 갖고 오고 그러니까 커피를 믹스채로 막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커피를 그냥 물에 타서 먹는 나는 뭔가 열정도 없는 사람 같고 전략도 없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늘구멍을 통과한 사람은 팩트예요. 그 사람이 초인적으로 노력한 것도 팩트예요. 그런데 이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만큼 하지 않아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그 앞에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준비를 해도 잘 되지 않는 게 과연 옳은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대학이 비판을 좀 했어요. 대학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좀 세상을 좀 비판하고 살아 그런 식으로 아주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은 그냥 취업 사관학교다 라면서 대학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추억의 멘트들은 대학의 총장님들이 직접 하신 말들입니다. 대학은 지금 양성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재고가 쌓이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CEO를 키우는 대학 그다음에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총장님 입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함의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신조어로 등록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스펙이란 단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한글로 스펙이라 검색해 보시면 막 청년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이 나오지만 영어로 이렇게 스페시피케이션 쳐보시면 막 회로도 나오고 오토바이 사양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2004년도에 국립어학원 신조어가 된다고요. 그때 등장한 게 취업 3종 세트예요. 학벌, 학점, 영어 점수. 이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 나오면서 막 대학도 변해야 된다. 실용적인 학문을 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바뀌면 다 행복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십몇 년 동안 대학이 변하고 나니까 취업 3종 세트가 취업 9종 세트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 맞아요. 대학이 실용적인 학문 가르치고 그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0년 전보다 10년 후에 대학을 다니는 지금의 청춘들은 야 지금 대학이 변해가지고 나는 선배에 비해서 너무 편하네. 요즘 취업이 잘 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옳은 처방전이겠죠. 하지만 옳은 처방전이 아닌 거죠. 이렇게 잘못된 처방을 대학에 내리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1학년 때부터 목숨을 걸고 취업 9종 세트를 갖춰가는 거예요. 그 취업 9종 세트를 갖춰가면서 뭐 이렇게 오찬호 강의 같은 건 잘 안 들을 거예요. 도움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면 야, 이게 취업 구종 세트를 아무나 갖출 수가 없어요. 학점 쫓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어학연수 갔다 왔냐 물어보고 무슨 토익도 뭐 7, 800도 아니고 990점만 내라 그러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많은 다른 절반의 청춘들이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른들은 지금 청춘들의 공무원 시험 열풍을 보고 아우 요즘 청춘들이 막 나약해, 꿈이 없어, 뭐 저렇게 열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 너무 젊을 때부터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려고 하지, 그딴 해석을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청춘들은 그 개인의 불안, 1인분조차 부양하기 힘든 이 사회 현실 속에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너무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서 부모님한테 미안을 하니까 공무원이 됐다고 거짓말하고 1년 동안 막 돈도 보내고 막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 자살을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기사가 쫙 날리면 막 댓글들이 막 나오겠죠. 그 댓글에서 가장 공감대가 높았던 댓글이 저한테 막 굉장히 큰 울림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사람들이 이 페어플레이 없는 세상에서, 패자부활전이 없는 세상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가지고 저런 노력을 했지만 또 이것이 바늘구멍이 되면서 생명을 안타깝게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계속 어떤 워킹에도 푸어한 사람, 계속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흔히 말해서 알코올 중독도 될 수가 있고 도박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겉에서 보면 굉장히 뭔가 나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계속 본인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회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너가 가난한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게으르게 사니까 지금 그런 꼴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누가 말을 했을 때 왜 게으른 사람을 도와줘? 왜 저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내 세금으로 도와줘? 왜 저 사람들한테 뭘 많은 돈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빈곤층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그런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많이 하죠. 그 파업이 왜 정당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했던 반응을 저렇게 제가 모았습니다. 날로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무임승차다, 도둑놈 심부다. 다 모든 게 경쟁의 결과라고 보는 거잖아요. 쟤들이 비정규직인 거 경쟁의 결과인데 공부 안 해서 비정규직이 되어놓고 왜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하느냐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옳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인들이 워낙 경쟁심이 심하니까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경쟁심이 심해?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친구가 그 외국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옳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인들이 워낙 경쟁심이 심하니까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경쟁심이 심해?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친구가 그 외국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1등 100점 한 명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같이 박수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그 외국인 친구가 정말 다 보는 앞에서 1등 이렇게 세워서 박수 치게 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선생이라는 사람이 다들 보는 앞에서 1등을 칭찬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1등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육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의 세 가지인 기회와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등보다 10등이 더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엄친아 1등 하는 것보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10등 한 친구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과정을 보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날 아침에 개똥만 봐도 하루 종일 짜증내는 게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 부모님이 화목하지 않아가지고 막 욕을 먹었고 폭력을 당했던 어떤 아이가 과연 그 시험 현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걸 다 무시하고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결정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뭔가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과가 평등하다가 두 단어가 조합이 되면 내 머리가 복잡해져요. 뭐? 결과가 평등하다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아닌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게 말이 돼? 어딜 가나 그 얘기만 해요.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급여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평등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내가 강의하는 대학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101만 원 받는 급여를 107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7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6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막 학생들이 막 계산하는 거예요. 뭐 김밥 천국이 2,000원, 뭐 오뎅 1,000원, 뭐 101만 원이면 밥은 먹고 사는데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101만 원이면 3인 가족도 먹고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18년도에 오늘날 밤에 제 눈을 감으면서 잠을 자면서 나 새끼 다 먹었어. 씨. 나 진짜 야, 너 너무 알고 있어. 나 어제도 새끼 다 먹었다. 내보다 부러운 사람 있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내 존엄성이 유지되지 않겠죠. 영화도 한 프로 보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인간관계 사겨 뭐 치킨도 한 마리 시켜서 먹고 싶고 36개월 할부로 내 20년 된 텔레비전을 바꾸는 것이 사치입니까? 1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가족이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는 게 탐욕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가장 그 시대에 어울리는 문화적인 향유를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일 겁니다. 제가 무슨 뿔이 이렇게 달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인성이 있어야지. 시민답게 커야지. 말은 해요. 그럼 시민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 한 줄 서기, 뭐 휴지 잘 줍기, 뭐 이런 거 뒷정리 잘하기 뭐. 근데 물론 그것도 시민이겠죠. 근데 진짜 시민의 뜻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훨씬 무거운 말이라고요.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적 정책에 참여하는 대중과 구별되는 사람.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실제로는 가지고 있죠. 약자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비정규직이네, 저 사람이 다른 인종이네, 근데 왜 저렇게 차별받고 있지, 무엇이 문제인가 질문을 던져가지고 저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한 무슨 강성 시민활동가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시민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